당선인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다시 말해 공익근무로 신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척추질환이 생겼다는 게 정 후보 쪽의 해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드러난 상황인데 저희가 취재한 새로운 팩트는 아들이 최근 5년간 쓴 병원비가 연평균 약 3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역 입대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명과 사뭇 다른 정황들입니다. 또 하나, 척추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직후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이 봉사 활동 이력은 의대 편입에도 쓰였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는 2010년 11월 첫 병역 신체 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검사를 했고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 대상으로 신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정 씨가 척추신경이 눌리는 질병이 생겨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신체 검사 이후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무리를 했고 대학교 2학년생이던 2013년 9월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단 겁니다. 결국 정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 지방법원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정 씨의 최근 5년간 의료비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총 15만 원을 썼습니다. 1년에 약 3만 원 수준이고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허리 질환으로 공익근무를 했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공부한다고 책상에만 계속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졌던 것 같다며 진단서와 별개로 병무청에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4급으로 판정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는 것이라며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또 척추 협착 판정을 받은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익근무 판정을 받기 전 같은 해에도 환자 이송이나 물품을 정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 총 85시간 봉사활동을 했고 이 기록은 경북대 의대 편입에도 활용됐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환자 이송이라고는 하지만 단순 서류를 전달한 것이라며 허리에 무리가 갈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엔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들 정모 씨의 지원서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주 40시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논문도 2편을 쓰고 6과목 수강을 했고 대부분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의문에 정 후보자 측은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경북대학교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주 4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 2편에 석박사 출신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학부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경북대 의대 편입을 위한 지원 서류에 해당 활동을 주요 경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연구원 근무와 논문 2편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부 수업도 병행했습니다. 해당 학기에 6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중 4과목에서 최우수 학점을 받았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근무하면서 논문 작업도 하고 학부 수업 성적까지 좋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후보자는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교수 심부름 정도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쯤 용돈처럼 받으면서 했단 겁니다. 학생 연구원의 일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들 정 씨는 편입학 자기소개서에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했고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가 모두 본인이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데 대해서도 문제될 건 없다고 되물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는 자녀를 못 보냅니까?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었겠죠.
청문회를 준비 중인 복지부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는 건물 하나에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이 있어 정 씨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논문에 이름을 올려준 지도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이끌었던 걸 언급하며 자신의 측근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경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호영 후보자가 근무했던 경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국민은 의혹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인사청문일까지 기다렸다가 해명을 들을 게 아니라 당장 사실 확인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선 것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 숨김없이 팩트 위주로 다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관련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병원 측이 일부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사무적으로 다뤄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처럼 정 후보자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조 전 장관의 딸도 논문과 인턴 경력 등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로 이어진 점을 지적한 겁니다. 같은 잣대로 보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거나 윤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편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가 해명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렇게 첫 인선부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민심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공식적으로는 해당 의혹들이 소명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고요.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이를 위해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입학 관련 자료 모두를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문회 전 해명 자료를 미리 공개해 반감을 줄여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인 공정과 상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JTBC에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민심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전선이 확대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선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은 낙마할 수 있다. 후보 스스로 결단하는 순간이 올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일각에선 새로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회동에서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전문 분야의 인선과 정책에 안 위원장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 등 안철수 위원장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후속 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다만 안 위원장 측에선 그런 논의를 하기엔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자녀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실력 덕분에 합격했다는 게 정호영 후보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아 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임소라 기자, 그중 하나가 특별 전형이죠. 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8년도에 경북대 의대에 특별 전형을 통해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는 2017년에는 없다가 2018년에 생겼습니다. 아들은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듬해 새로 생긴 이 특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전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제도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편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이런 특별 전형을 통해 뽑혔는데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보자의 아들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줄어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전형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정호영 후보자가 그러면 이 특별 전형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혹 제기뿐입니다. 특별 전형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에 이 정 후보는 경북대병원 고위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제도 신설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거나 새로 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 후보자 측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해명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 준비단이 내놓은 해명인데요. 대구시에서 2017년 3월 경북대 지역인재 입학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특별 전형을 실시하게 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병원장이던 후보자는 특별 전형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 능력이 좋아서 합격을 한 건지 아닌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평가표도 공개가 됐죠. 네, 제가 준비한 것은 구술 면접심사 평가표인데요. 구술 면접심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고사실에서 16점, 그리고 2고사실에서 17에서 18점, 그리고 3고사실에서 18에서 19점을 각각 얻었습니다. 네. 면접고사 평가표인데요. 위원 3명이 각각 27, 29, 29점을 매겼습니다. 높은 점수인가요? 비교적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수를 토대로 지원자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성적을 얻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심사위원이 무작위로 선발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의과대학 임상교수가 30%, 그리고 기초의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70%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물론 무작위로 배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경북대 병원과 의대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정 후보자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후보자와 친분이 있고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닌지 관련 해명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직장에 자녀가 지원서를 낸 것 자체가 묵시적 청탁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정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과 녹취를 전해드릴 건데 시기가 1년 반 전쯤이죠. 그러니까 한국외대 총장 시절 때입니다. 학생 대표와 면담하다 반말을 하고 시위하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학생을 상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이후 수업 방식을 놓고 김인철 당시 한국외대 총장과 총학생회가 만났습니다. 학생과 교수 등 약 40명이 모였는데 김 후보자는 총학생회장에게 가만히 있어라며 반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반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김 후보자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 대표로서 회의 구성원으로서 들어와 있는 자리인데도 거기 안에서 어떤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신다든지 권위적인 모습을 계속. 지난해 2월엔 김 후보자가 학생들을 큰 소리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쓰고. 당시 학생들은 한국외대 사범대의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철은 다소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선창했던 학생에게 내가 네 친구냐, 내 이름을 그렇게 운운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던 비서들에게 이 학생 이름 따로 적어둬라. 학생들은 김 후보자가 권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위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도 걸어두는데 김인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철거를 하거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또 다른 발언도 드러났습니다. 2014년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학생을 상품에 빗댔습니다.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할 때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우수한 상품으로, 우수한 졸업생으로. 이 자리에선 특정 학과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도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북에서는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사장에 앉아있고 건성건성 박수치고 적당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북에서는. 잘 몰라요? 김 후보자는 개별 논란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검증팀에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 추진 비용 법인카드로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 약 1억 4천만 원을 쓴 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 내역을 제대로 증빙하지 않아 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재판으로 넘겨지진 않았지만 자질 논란이 뜨겁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쓰는 것 말고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집니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큼 다가온 우리들의 일상을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다중이용 시설은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행사와 집회, 종교 활동 등도 인원수를 따지지 않고 모일 수 있습니다. 영화관 등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곳들도 오는 25일부터는 모두 제한이 풀립니다. 해당 시설들에 일주일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다만 해제 대상에서 요양병원과 시설은 빠집니다. 선제 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까지 검토했던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2주 뒤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실내에선 물론 계속 써야 합니다.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오는 25일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낮춥니다. 2급이 되면 확진자 격리 여부를 질병청장이 정하는데 4주 동안은 지금처럼 7일간 격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말부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라 해서 대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도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무료였던 코로나 치료비는 내야 합니다. 진단검사도 축소되면서 6월 1일부턴 해외 입국자 검사도 모두 2번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위한 진단 및 치료 체계는 보완하며 유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지금의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멀어졌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가까워지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견뎌온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은 박민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신천지교회에서 시작한 1차 대유행. 정부는 첫 거리두기를 꺼내듭니다.
당분간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해 여름 거리두기를 본격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워진 건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액이 한 70%, 80%는 다운됐거든요. 모든 식당들이 아웃에서 하니까. 연말부터는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정부는 밖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지만 야외 노마스크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돼야 하고요. 금세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이는 야간 통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연장에 또 연장을 거치면서 러닝머신 속도 제한 같은 일부 황당한 조치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BPM도 120회는 이제 음악도 못 튼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풀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밝혔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달 반 만에 4명 9시라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다시 방역 해제 수순을 밟았고 미접종자 혼밥 논란까지 부른 방역 패스도 4개월 만에 없앴습니다. 명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아쉬움까지 우리 삶을 바꾼 거리두기는 2년 1개월 40번이 넘는 손질 끝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그동안 더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을 자영업자들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세윤 기자, 네, 뒤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식당이나 카페마다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금요일 저녁인데다 날씨도 풀려서 식당과 카페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풀린다는 발표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들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직접 만나봤죠?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피해가 컸던 만큼 이제는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긴 겁니다. 특히 시간 제한 철폐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건데요.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주점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2년 동안 거리두기에 익숙해져서 푼다고 금방 분위기가 달라지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들 보고 계시던가요? 네, 상인들도 당장 손님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많은 데다 시민들이 일찍 귀가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껑충 뛴 물가 때문에 재료비도 오른 데다 인건비도 올랐고 대출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손님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켜본 다음 종업원을 구해서 영업시간을 늘리겠다는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시간이 좀 풀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 안 가지고 좀 더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인건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영업시간을 더 늘릴 수는 지금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자영업자들이 입장을 또 낸 게 있죠? 네, 오늘 자영업단체들은 일제히 입장을 냈는데요. 가장 크게 원하는 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본 손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입니다.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소급 적용은 안 됐는데요. 그 전에 본 손실까지 보상해달라는 게 자영업단체들의 입장입니다. 또 자영업단체들은 이 밖에도 올해 9월 말까지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것과 저금리 대출, 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대거리에서 장서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달 안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통과가 되면 검찰은 기존에 하던 수사도 다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2건을 당 소속 의원 172명 명의로 공식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가 잘 안 되면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강제성이 있는데 보완 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시점도 당초 6개월 유예에서 3개월로 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사실상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신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불법 우정과 소고기 복화 횡령 등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엔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까지 전부 경찰로 넘기도록 한 것이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 관련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JTBC의 취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의석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시킬 경우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사실상 법안을 폐기시켜달라는 겁니다.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기를. 그러나 복수의 청와대 주요 참모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위헌적이지 않고서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인 문 대통령도 그 부분을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더라도 역사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법률안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도 당장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응하더라도 시점은 국회 본회의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검찰에선 오늘도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대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검찰총장이 출석 요구를 받고 국회에 가는 건 있어도 스스로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가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처리에 앞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 네, 국회의장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네,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월 중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걸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래도 5월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총장은 박 의장이 이에 수긍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법사위에도 출석을 한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총장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정식으로 답변이 온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자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문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때 검찰개혁과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또 했는데 기존의 주장과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다른 근거도 제시를 했죠. 대검찰청은 법안 발의 직후에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절차 문제도 꺼냈습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건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헌법상의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헌법 12조에 적법 절차의 원리가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이제 대검은 입법을 할 때도 넓은 의미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다만 실제로 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위반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저에게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을 검찰이 헌법 위반을 들면서 못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네, 박사라 기자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한 또 한 명의 후보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한동훈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받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겠군요. 네,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전세를 내줬습니다. 원래 전세 보증금은 12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5억 3천만 원을 올려 계약했습니다. 5% 범위, 그러니까 6,100만 원 이내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 쪽에선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세입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세입자 만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이 내놓은 해명과 같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 새로 계약을 했고 지난 7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살아서 이번에 시세대로 계약을 했단 겁니다. 그렇군요. 한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쟁점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네, 우선 한 후보자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방어권을 내세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또 후보자의 부인이 미국 변호사로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업무도 맡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외국계 기업과 맞붙는 소송에서 법무부가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연일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야반 도주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출근길에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네,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네, 한 후보자가 특검을 발동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법무부 장관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후보자는 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상설 특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봉합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어제 저녁 만난 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물론이고 합당 논의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전날 사퇴설까지 돌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 회동 이후 공동정부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윤 당선인과 논의하고 자신도 적극 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윤 당선인 역시 안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날 안 위원장이 사실상 무단 결근하면서 파국 위기를 맞았지만 일단 갈등은 봉합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안철수계가 배제된 인선 문제인데 장관 인선은 마무리됐고 남아있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장관이 아니어도 차관이나 청와대 대통령실, 산하단체장 등의 자리는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당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어제 합당 문제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진전된 사항이 없다면서 국민의당 측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철규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 합당 의지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한 1시간 전쯤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경축 공연을 진행 중입니다. 당초에 열병식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춤을 춥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태양절을 맞이해 대규모 축하 공연을 하는 겁니다. 불꽃놀이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기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 10주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태양절보단 오는 25일 김일성이 항일 무장부대를 창설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계기로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계기뿐만 아니라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계기에도 열병식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만 열병식 날짜와 별개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무력 도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과거 휴일이나 기념일을 도발에 이용해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러시아의 전투함인 모스크바호가 결국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미사일로 명중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로써 러시아의 자존심도 침몰한 셈이 됐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선 승전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걸로 알려진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 인근 항구로 예인되던 중 침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대함 미사일로 격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В Черноморской оперативной зоне протикорабельны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и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орноморського флоту Росії, отримав суттєве пошкодження. 길이 187m에 500명이 탈 수 있는 모스크바호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에 맞먹는 화력을 자랑합니다. 전쟁 초기 이 배는 우크라이나 남단 지미니 섬을 공격하며 투항을 권유했는데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욕설을 하며 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배에 화재가 났고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선 이미 승전 분위기가 올랐습니다. 러시아 함대에 맞선 자국 병사를 그린 우표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Так, з Росією і якби зафіксувати цю подію, потім показати дітям, онукам, розказати, як це все було і показати на марці. 배 침몰 원인에 대해 신중하던 미국도 격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t's certainly plausible and possible that they in fact did hit this with a Neptune missile or maybe more. I mean, the Neptune has a range that would have certainly been able to make it reach the Moskva, which was about 60 to 65 miles. 러시아 해군력의 상징인 모스크바호를 가라앉힌 게 미사일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양쪽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공개 수배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도망치기 직전까지 살던 집에 저희 취재진이 가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혜연 기자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수배된 이은혜의 우편물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의 우편물도 이곳으로 발송됐습니다. 지난해 여행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서로에게 쓴 엽서도 발견됐습니다. 우편함에는 전기요금이 넉 달째 밀렸다는 독촉장도 붙었고 빌라 앞에는 이 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도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이곳 사는 분들 차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차는 맞습니다. 차 안에는 큰 여행용 가방과 각종 우편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의 창문도 닫지 못한 채 집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중순쯤 이곳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자동차는 왜지요? 좀 무겁고. 11살이가 10분들 하기라도 지금 먹으려고. 그 정도죠. JTBC 조혜연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서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인데도 바뀐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사는 곳을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기와 절도를 비롯해서 30건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쫓기던 상태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인천의 한 PC방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해놨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5명이 둘러싸고 남성의 양팔을 붙잡아 데려갑니다. 체포 과정에서 이 남성은 경찰관의 팔을 물기도 했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분들이 양쪽으로 이제 범인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가고 범인이 수긍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붙잡힌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올라와 있는 25살 A씨입니다. 주소지가 바뀌었는데도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데다 해마다 찍어야 하는 사진 촬영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지명수배하고 추적해왔습니다. 취재 결과 A씨가 주소지를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기와 절도 혐의로 서울과 대구,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명 통보된 상태였던 겁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29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품권을 사겠다고 해서 돈만 가로채는 것을 비롯해 사기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제 A씨에게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사기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하자 벌써부터 집주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크게 올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석 달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50대 세입자는 보증금을 40% 올려달라는 집주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상금 40% 이상이면 감당이 안 되죠. 들어올 때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목돈이 올리기 힘들어지면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월세도 사실 보증금을 5%까지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꺼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임대인들이 본인들이 실거주를 얘기하면서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한다고.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한 뒤 전세시장에선 이처럼 세입자를 압박하는 집주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보다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전처럼 전세금을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압박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주면 새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
주변 전셋값은 이미 크게 뛰었습니다. 매물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배 가까이 늘어난 서울 전세 매물은 3월 대선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세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갱신청을 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지 2년이 되는 8월이 오면 전세 시장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2년 전 세입자의 청구권 행사로 전세값을 5% 밑으로 올렸던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단점은 보완하되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전세 시장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어젯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면서 처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나 과태료를 안 내고 다니는 차도 같이 잡아냈습니다. 과태료 수십 건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한꺼번에 200만 원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주 단속이 한창인 밤거리에서 모니터가 달린 또 다른 차가 부지런히 무언가를 살핍니다. 화면에는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이 찍힙니다. 자동차세나 도로 통행료, 각종 과태료를 안 낸 차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 수입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속도 위반만 40건이 넘고 신호도 여러 번 어겼습니다. 지금 선생님 주민번호를 했을 때 총 46건 있으세요. 총 금액이 223만 5,440원 있으시고요. 곧이어 또 다른 차가 세워지더니 고속도로 통행료를 시작으로 체납 내역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 위납이 있어가지고 21건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도 지금 체납이 있거든요. 생각지 못한 야간 독촉에 돈을 못 내겠다며 버티는 운전자도 보입니다. 지금 바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졸업한 연체해야 돼요. 지금 안 됩니다. 과태료가 60만 원 넘게 쌓인 또 다른 운전자는 오히려 언성을 높입니다. 두번 그랬는 걸 가지고 며칠 가고 왜 이래요? 돈이 없어요. 왜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서울 강남과 동대문 일대에서 2시간 단속을 벌였더니 8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고 약 9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체납 차량은 낮 시간에 기관마다 따로 단속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야간 음주 단속을 활용해 경찰과 힘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계속 확대해 정기 합동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인데 주말에 비가 더 올 수 있다고 해서 또 걱정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끊어진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으려고 몰려든 사람들. 저마다 양동이를 들고 줄을 서 물을 길어 나릅니다. It's been so hard for us. And even water, electricity in some other areas there isn't any water, electricity. As you can see, how we suffering. 폭우가 휩쓸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본 더반시의 한 야적장 컨테이너들은 폭우가 지난 후엔 누가 무너뜨리기라도 한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적했던 도로 쪽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쏟아져 내려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철도 차량들도 누가 밀어내기라도 한 듯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341명, 수재민도 4만 명 안팎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약 33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콰줄루 나탈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군경을 동원해 복구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남아공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또 비가 내릴 수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신한카드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결제되는 피해를 본 사고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난 경위와 문제점을 따져본 뒤 이유가 확인되면 모든 카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JTBC는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들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명에 가까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빼곤 거리 두기가 다 풀리면서 지역 축제들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부산 해운대에서 모래축제, 여름엔 대구에서 치맥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돌아오는 우리 일상 윤주열 기자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항제가 취소됐어도 사람들은 진해로 몰려왔습니다. 꽃은 구경했지만 군항제 백미인 군악의장 페스티벌 등 행사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내년엔 열릴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진해 벚꽃은 이미 졌지만 보름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지역 축제들이 속속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충북 청주 청남대에선 봄꽃 축제인 영춘제가 열립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음악회 공연이나 시식 같은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달인 5월엔 전국이 축제로 들썩일 예정입니다. 강원 춘천에선 마임축제가, 전북에선 춘향제가 3년 만에 열립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모래로 만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모래축제가 다시 열립니다. 에펠탑과 피라미드 등 세계의 랜드마크 15점이 백사장 위에 펼쳐집니다. 7월 뜨거운 데프리카 대구에선 다시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즐겨야 하는 축제인 만큼 고민이 많았는데 올해는 개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맥주를 즐기고 치킨을 즐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첫 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봄엔 다 같이 꽃을 보고 여름밤엔 시원한 맥주를 함께 즐기는 일상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선 아기들 먹일 분유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라는데 분유가 모자라서 한 사람당 사갈 수 있는 개수를 정해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형마트. 아기 분유 진열대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나마 제품이 있어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분유 제품이 동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유 공급이 어려워지다 보니 일부 마켓에서는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o whatever you need, which any of those, you take it to the front and they'll give it to you. So it's 3, 4. So because of formula shortage? I'm pretty sure. 분유가 귀해진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규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핵심 원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데다 집단 감염으로 인한 유통인력 부족도 분유 부족을 부추겼습니다. 최근 대형 분유업체 에보트가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불량품을 대거 리콜하면서 사태는 대란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아이 엄마들은 이 같은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I always see it super packed and there's usually more aisles and more options and stuff like that, but it's kind of scary too that we don't find no good things for our children. 시장 분석업체 데이터 샘블리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현재 미 전역에서 유통되는 분유 제품의 31%가 품절됐습니다.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산모의 경우 분유를 대체할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유업체 측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전까진 한동안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집 앞에 물류센터가 생긴 뒤부터 밤에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24시간 매일 괴롭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계속 일해야 하는 건지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아니 난 밤낮으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여름에는 좀 창문도 좀 열고 그래야 되는데 창문을 전혀 못 열어. 삐삐삐삐 소리가 진짜 끊임없이 나긴 해요. 주민들이 말하는 물류센터.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어두워진 밤. 물류센터만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안에선 바삐 물건을 옮깁니다. 지금은 새벽 4시 27분입니다. 집집마다 모두 불이 꺼져 있고 주민들도 잠에 들어 있을 시간인데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물류센터는 지금 새벽 배송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부터 기계음까지. 심지어 센터에서 틀어놓은 노랫소리가 밖에서도 들립니다. 엄만 없다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터트려서 저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 그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고. 야간 소음 기준은 45데시벨 이하. 큰 소리가 날 때마다 기준을 넘깁니다. 근처 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뛰어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딸내미도 그러더라고. 아빠 시끄러워서 진짜 잠 못 자겠다고.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지역에 그 피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그 상황은 초래하지 말아야 된다. 쿠팡 측은 에어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작업 중 노랫소리에 대해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한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입니다. 이 건물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대형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이 새벽 1시 반이 넘은 시간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상자들이 줄지어 내려오고 차들도 움직입니다. 이곳 소음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차량 후진할 때 나는 그 삐삐삐 소리나 잠 안 올 때는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낮에 창문을 열고 싶거든요, 답답해서. 근데 창문을 열면은 소음이 있어서. 물류센터 측은 소음 차단을 위한 공사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물류센터 앞 길에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더 걸어보면요. 이렇게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고 날 뻔했어요. 후방자에 부딪혀서. 그런데 저가 피했어요. 애들이 주로 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 쪽에 딱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도 접수됐습니다. 걱정이에요. 밤에 뭐 주무시는데 되게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현재 물류시설 관련 법령엔 주택가와 일정 거리 떨어져야 한다 등 입지를 제한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새벽 배송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곳곳에 물류센터도 늘어나는 것 막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필요한 시설이라서 혹은 어쩔 수 없다고 주변 주민들에게 지나친 불편을 끼치는 게 당연한 일이 돼선 안 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뉴스데이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허공의 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가졌습니다. Companies are ready to invest in America, in American communities, in American workers, but we can't afford to wait. So Congress, get this bipartisan bill to my desk. 이렇게 40여 분간 이어진 연설 잘 마친 뒤에 옆에 있던 참모나 주최 측 인사와 악수를 하는가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허공에다 손을 내민 건데요. 더 이상한 건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한 듯 한동안 무대를 둘러보는 바이든의 모습입니다. 그런 뒤에야 반대편에 있는 출입구로 걸어 나가는데요. 연설하는 동안 누가 옆에 서 있거나 또 악수를 하기 위해 다가오기라도 했는가 싶어서 영상을 앞뒤로 돌려봐도 등장할 때 처음 맞아준 사람 말고는 내내 혼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의 침해설 죄점화됐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경쟁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했었죠. Biden can't put two sentences together. Joe doesn't know he's alive, okay? He doesn't know he's alive.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대통령이 아닌 상원의원에 출마한다고 외치거나 또 손녀를 소개하면서 수년 전 숨진 아들 이름을 잘못 말하기도 했죠.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땐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If it holds near and dear to you that you like to be able to, anyway. Okay. Where am I here? Let me see. 그러다 보니 이번엔 허공에다 악수 청하는 모습에 공화당 한 상원 의원은 이런 표정을 지었네요.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긴 합니다. 다만 백악관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는 소견 밝혔는데요. 그래도 자꾸 이런 장면이 노출되면 미국 국민들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연애할 자격입니다. 옆나라 일본도 결혼, 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인지라 정부 차원에서 각종 연구 진행 중인데요. 일본 내각부에선 정기 연구 모임을 갖고 관련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일에 공개된 자료인데요. 각종 통계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분석 결과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녀 모두 잘생기거나 아름다울수록 연애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여성이 1.5배, 남성이 1.7배로 남성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입니다. 글쎄요,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걸 정부에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좀 더 보니까요. 남자는 80kg, 여자는 60kg을 넘으면 연애할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 인용한 거라 돼 있지만 정부가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겨도 되는 걸까요? 더 웃긴 건 연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덧붙여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가베돈, 고백, 프로포즈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이 연애 세미나를 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베돈이 뭐냐고요? 예로 든 사진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이 유행어 같은 건데 우리말로는 뭐 벽치기 정도랄까요? 특히나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당연히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이 일본 정부, 그것도 이 총리 직속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라니 적잖이 당황스러운데요. 정말 일본은 말이죠. 가깝고도 참 먼 나라 같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보안 요원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을 입수해보니 보안 요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왜 참고 맞아야만 할까요? 조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 문을 밀어젖힙니다. 여성 보호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간호사에게도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는데 피합니다. 남성이 간호사를 끌고 나가려고 시도합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자 연거푸 얼굴에 주먹질을 합니다. 보안 요원은 얼굴을 감싸쥔 채 아무 대응도 못합니다. 보다 못한 의료진 여러 명이 달려들어 겨우 떼어놓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보안 요원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영문 없이 맞은 보안 요원 3명은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도 보호를 못하면서 제가 과연 누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방해하는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보안 요원은 의료인이 아니란 이유로 이 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번에 보안 요원들을 때린 40대 남성도 일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신분이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쪽에서도 물리력을 가했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뭐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부분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보안 요원이 정작 자신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대병원 측은 가해자를 직접 업무 방해로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 4층짜리 건물에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30대 남성이 불을 질렀는데 그 전엔 또 다른 건물에도 불을 냈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영등포의 한 4층짜리 건물 앞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와 멈춰섭니다. 건물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나 나오더니 다시 자전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3분 뒤 건물에서 불꽃이 일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자다가 뻑뻑 소리가 나가지고 뭐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내려다 봤어요. 불났다고 막 언니랑 저랑 119 신고도 하고.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4층에 살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21년째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영업을 시작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불을 지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곳에 불을 내기 4시간 전에 2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 1층 식당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은 바로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새벽에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몸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거여동의 스터디 카페 건물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관 2명에게 붙들린 채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고개를 흔들더니 수갑을 찬 손을 허공에 뻗기도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50대 A씨로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2시쯤 스터디 카페에 간 A씨는 무인 시스템으로 좌석을 결제한 뒤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스터디 카페에 간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네, 주말 동안 전국이 맑고 따뜻할 거란 예보입니다.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 모레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주말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죠.